탈원전을 외치던 세계 각국이 다시 원자력 발전으로 복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수력 발전 의존도가 50%를 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스위스마저 탈원전 정책을 철회했는데요. 왜 다시 원전이 부각되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이러한 흐름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 원전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식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사업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 2010년 이후에 친환경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원자력에 대한 전성기는 이제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다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탈원전을 선언했던 유럽이 다시 탈원전, 그러니까 탈원전을 벗어나겠다. 그 이야기는 다시 원전을 짓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이렇게 탈원전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11년도에 네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사고 모습이 생중계로 이제 중계가 되고 해서 네네. 굉장히 원전 안전성에 대한 그 위험성, 네. 대한 부각된 바가 있고요. 그 사고로 인해서 전 세계 원전에 대한 대안을 이제 찾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탈원전이고, 그렇죠. 네네. 탈원전이라는 게 이제 전력 생산이 있어서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 지난 10년간 이런 원전 비중을 대폭 줄이고 태양광, 풍력 같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많이 이제 확대해 왔죠. 그랬던 유럽에서 몇 년 사이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다시 이제 원전을 유턴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배경은 뭐 뒤에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스위스 같은 나라는 7년 전에 그 신규 원전 건설을 이제 금지하는 법안을 국민 투표로 확정했는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탈원전 방침을 철회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허용하는 법안을 다 제출하겠다라고 다시 이제 말씀이 있었고요. 이탈리아가 지금 35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이제 폐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좀 재미있는 나라인데요. 저희가 소위 1세대 탈원전 국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아, 이탈리아가요? 예. 네네. 1987년에 이제 국민투표로 원자력 사용을 이제 금지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그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으로 네네. 인해서 다시 그 에너지 안보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원자력을 다 도입하기로 했고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뭐 잘 아시지만 세계 최대 원자력 발전국입니다. 네네. 한때 이제 75%까지 원자력 비중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 비중을 이제 50%까지 낮추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최근에 25년 만에 그 새로운 원전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9월 2일 날 그 프라망빌 원전 3호기가 이제 원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프라망빌 같은 경우는 12년 전에 이미 가동을 이제 시작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딜레이 되온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EU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세계적으로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원전에 대한 그 의존도를 줄이고 그러면 이제 빈자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빈자리를 재생 에너지로 채우겠다 이런 흐름이었는데 네. 그런데 도대체 이제 와가지고 다시 원자력 발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에너지 안보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탄소 중립 그 목표 달성, 그래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탄소 저감인데요. 저희가 원자력 없이는 2050년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론으로 돼 있고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동안 재생에너지를 많이 택해 왔지만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뭐 잘 아시지만 그 나라의 어떤 위치나 지형에 따라서 발전이 쉽지 않습니다. 네네. 또한 그 간헐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죠. 네네. 그리고 에너지 안보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사태로 인해서 이런 에너지 안보 의식을 굉장히 끌어올린 면이 있는데요. 러시아가 이제 가스 그 파이프라인을 그 유럽에 이제 가로질러 설치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이 이제 굉장히 불안정해졌고
결국 안정적 공급이 어떤 에너지원이냐에 대한 대안으로 다시 원자력이 주목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 수요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AI를 우리가 전기 먹는 하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미래에 더욱 이제 활성화될 그런 AI 산업에 대한 뒷받침을 위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안정적인 에너지를 위해서 결국 원자력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좀 네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원자력 외에는 안전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네. 대안이 실질적으로 없다. 그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쟁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저 위쪽에서 하고 있는데 왜 그 전쟁이 유럽 전체에 대한 에너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전쟁은 22년 2월에 네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시작됐는데요. 미국과 이제 EU에서는 전방위적으로 러시아를 이제 제재하기 위해서 사실은 천연가스를 이제 뭐 차단한다 이런 정책을 써왔는데 그것이 결국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이게 자원 무기화가 됐고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하는 해적 가스관이 있습니다. 네네. 노르트 스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폐쇄됐죠. 이러다 보니까 유럽 국가의 천연가스 공급이 굉장히 이제 안 되고 불안정한 에너지 그런 공급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1년 새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전력 도매 가격이 스페인이나 프랑스, 독일, 영국 공이 한 3~4배 급등을 했거든요. 네네. 그럼으로써 이제 물가 상승으로 또 이어졌고요. 그래서 아마 전쟁이 끝난다 해도 이런 에너지 공급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러시아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불안감에 유럽 국가들이 온전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네네. 이런 결론을 낸 걸로 좀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가스에 유럽의 전체가 그 에너지 공급을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러시아가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전쟁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유럽 연합이 원자력을 아예 친환경으로 분류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22년 7월 달에 유럽 연합이 원자력을 친환경 분류체계, 우리가 그린 텍소노미라 그러죠.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린 텍소노미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산업 활동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세제 혜택을 주는 네네. 그런 제도거든요. 원전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은 결국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물론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되면서 사용 연료 처분장 확보 계획이라든지 또 사고 정서 연료 적용 이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렇더라도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넣었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제 원전을 무공해 원전으로 무공해 전력으로 이제 포함시켜 왔고요. 이번에 이제 EU 이런 결정은 결국은 원전 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원전 산업이 활성화되면 그런 자금들도 쉽게 끌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 자본 확보가 이제 소홀해지기 때문에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대유럽 진출에 많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 달 초에 한국을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했었는데요. 그 사무총장이 올해 전 세계 원자력 발전이 22%나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22%도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 사무총장이 내년에는 그 증가폭이 올해보다도 훨씬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이 약 440기, 440기. 예, 그 정도 되고요. 네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64기, 네네. 그다음에 계획이 확정된 게 88기 이렇게 네. 이루고 있고요.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기수가 약 300여 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가동 중인 원전 외에도 실제로 건설 중이거나
계획하거나 또 그 검토 중인 기수만 한 500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짓고 있는 발전소도 훨씬 이제 많은 기수들이 이제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원전 시장은 굉장히 이제 커질 걸로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원전 시장에서 제일 그 적극적인 나라는 러시아하고 중국입니다. 네네. 예, 러시아나 중국이 지금 건설하고 있는 기수가 약 279기 279기. 달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시아 쪽도 이제 인도 같은 나라가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원전을 굉장히 많이 이제 도입을 좀 하고 있고요. 중동도 UAE가 이제 원전 건설을 마쳤습니다만은 그 탈석유 대비하는 이제 중동 같은 나라도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도 인프라를 계속 이제 갖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라든지 케냐 같은 나라가 그 원전 도입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에서 지금 원전이 지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조금 전에 체코 이야기할 때 체코 원전 한 기가 12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10조라고 치고 440기가 지어질 거다라고 하면은 무려 4,400조짜리 시장이 이제 열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관건은 도대체 이 많은 어마어마한 원자력 발전소들을 누가 짓느냐, 어느 나라에서 이걸 갖다 지을 수 있느냐, 어느 회사가 짓느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원전을 건설하거나 네네.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6개 나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6개 나라밖에 예. 없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러시아, 중국을 포함해서 뭐 프랑스, 미국이 있고요. 그다음 캐나다가 좀 있습니다. 또 저희 한국은 그 아시다시피 이제 UAE 쪽에 네네. 수출을 이제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6번째 이제 원전 수출국으로 이름을 좀 올렸고요. 네네. 지난 7월에 저게 15년 만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 대한 사업의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도 선정이 좀 돼 있습니다. 네네. 본부장님,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번 수주권으로 체코를 여러 번 방문하셨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그다음 원래 한수원에 오래 계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부다비 지사장으로 이제 UAE에서도 근무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어느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원전 수주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원전 수주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닐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기가 되게 10조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10조라는 거는 뭐 굉장히 큰 이제 사업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전을 공급한다는 거는 100년간의 협력 사업이라는 겁니다. 건설하기 전에 그 기간들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건설할 때 한 10년 정도 잡고 있고요. 원전 운영을 또 60년 합니다. 네네. 또 60년 하고 나면 또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대개 100년 이렇게 잡거든요. 아, 100년간 협력한다는 게 굉장히 다른 여타 사업에서는 볼 수 없는 네네. 그런 사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원전 수주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체코를 예를 들면요.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좀 체코 사업을 참여하겠다라는 밝힌 게 2017년입니다. 아, 그러니까 7년 전이거든요. 네네. 7년 동안에 굉장히 한수원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음, 여러 정부나 의회 쪽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두코바니에 위치돼 있는 트레비치라는 그 마을이 있는데요. 네네. 트레비치 쪽에 매년 봉사단도 파견하고 또 그 지역 그 유지들하고도 굉장히 이제 관계를 이제 많이 좀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아우러져서 이제 이런 이제 저희 수준하게 되는 거지. 이게 뭐 단 시일 내에 네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UAE 사업도 저희가 2009년도에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당시 그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좀 했지만 그런 중동의 그런 더운 날씨 또 모래폭풍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그 최근에 이제 4, 5기까지 다 상업운전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그렇게까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사업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고 한국 사람들의 그런 근면함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여실히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UAE 있을 때는 이제 최대 그 현장의 근로자들이 2만 명 정도 됐었습니다. 2만 명이요? 네. 와. 한 20여 개 국가 이상의 이제 근로자들로 구성됐었는데요. 네네. 그런 근로자들도 컨트롤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사람들도 잘 관리해서
이번에 4호기까지 다 마무리됐다라는데 굉장히 좀 자부심도 있고요. 네네.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부장님 두코바니도 여러 번 다녀오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와 같은 세계적인 원전 회기, 원전으로의 회기의 그 바람은 우리나라 원전 사업에 엄청난 기회인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강점, 전 세계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6개 나라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다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나라들을 오히려 우리가 압도할 수 있는 이 K원전의 장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온 타임 온 버짓입니다. 네네. 이런 단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주어진 공기 내에 네네. 또 주어진 예산 내에 사업을 마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것이 이제 UAE 사업을 통해서 여실히 저희가 이제 증명을 했고요. 다른 나라는 사실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의 보글 원전 같은 경우도 예산은 뭐 두세 배 더 추가로 들었고요. 기간도 7년 이상 더 소요가 됐고요. 아까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프랑스가 지었던 뭐 핀란드 원전이라든지 프랑스 내에 있는 프라망빌 원전조차도 네네. 10년 이상 이제 딜레이 되고 그럼 지체 상금도 엄청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 사업비도 뭐 두세 배 이렇게 들기 네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UA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온 타임 온 버짓을 지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업 아니었나. 네네. 그걸 저희가 이제 장점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고요. 다시 정리해 드리면 우리가 일단 이제 시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네네. 이런 장점이 좀 들 수 있고요. 또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유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줬듯이 그런 평판도 좀 굉장히 좋은 장점일 수밖에 없고요. 또 정부 지원을 또 뺄 수가 없습니다. 네네. 체코 이번에 수주할 때도 대통령께서 정상회담도 나누시고 이번에 오늘 이제 출발하셨지만 그런 정부 역할들 이 아우러서 이런 것들이 팀 코리아의 장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프랑스, 캐나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런 세계적인 강대국들인데 네.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나라가 경쟁하려면은 빠르고 저렴하고 그리고 좋게 건설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뭐 현재는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이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이제 계약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네네. 이번에 가셔서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네네. 그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은 아마 좋은 또 결과를 갖고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협사 대상자 지위인데 우리나라가 본 계약은 언제 체결이 되는 거죠? 내년 3월로 지금 내년 예정이 3월. 돼 있고요. 그럼 딱 6개월 정도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이번에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아예 그냥 본 계약까지 하시고 오셨으면 참 좋겠다. 예, 그 뭐 내년 3월까지 기다릴 게 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 그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 원전을 10기 수출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이 목표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 한 기당 10조라고 했으면은 10기면은 100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체코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된 배경도 어떻게 보면 그 프랑스 같은 그 원전 산업 뭐 큰 발전국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굉장히 이제 영향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 외교적으로 그런 약점을 좀 극복하고 결국 수주까지 좀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결국 저희는 이제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우리가 이런 경쟁력을 어떻게 이제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숙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 나눈 대로 한국 원전이라는 거는 일단 뭐 경제성이라든지 신뢰성, 안전성을 또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2030년까지 10개 수출은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많이 좀 열리고 있을 뿐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수원에서 네덜란드라든지
스웨덴, 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 지금 수주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한전에서도 영국이라든지 음. 또 트리키에 네네. 이런 쪽도 하고 있고요. 또 아마 UAE 같은 나라도 4개가 3, 5년 됐습니다만은 네네. 후속기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아, 이런 쪽도 좀 추가로 나오면 뭐 10기 정도는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예. 본부장님 이제 거기에 대해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 세계적인 원전 회기 흐름과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원전 그 수주, 체코 원전 수주라고 하는 성과가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가 원전 강국으로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본부장님 이제 최고 전문가시니까 이런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그 경쟁력 어떻게 이제 이제 발전시키냐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한 가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관된 원전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다행히 정부에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좀 이제 입안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원전 수출국입니다만 원전 발주국 입장에서도 수출하는 나라가 원전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그 받아들이는 나라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또 그런 기술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좀 법안이 제대로 제정이 돼서 꾸준하게 우리가 원전 정책을 펼 수 있으면 좋겠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원전에 있어서도 그 생태계 유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네네. 생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인력 양성이 돼서 인력 유입이 원전 산업계로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네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을 겪었는데요. 인력 양성도 잘 돼서 국내 원전 산업계가 또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수출까지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그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원전이 K원전이 그 주역이 될 수 있을지 저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가운 소식 전해주신 그 남효식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사업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본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